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2024년 출제된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사회학 과목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출 문제 해설 강의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은 이론 강의를 먼저 듣고 난 뒤에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2024년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던 수준의 평균 수준의 난이도를 보여주었고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어떤 출제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제들도 간혹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내용이 조금 심화되는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 새롭게 나왔던 문제들 중에 스포츠 육성 정책 모형이나 스미스의 신체 폭력 유형도 제가 출제 예상 문제에서 다뤄드리면서 운 좋게도 적중을 하였고요. 작년에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회학은 고득점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 훌리한이 제시한 정부의 스포츠 개인 목적에 관한 사례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훌리한의 스포츠 개인 목적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끔씩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올해 사회학 출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다른 단원의 내용이 좀 조금씩 줄고 정치 파트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그 특징이 있고 훌리한 요것도 정치와 관련된 내용. 자, 보통 이 정치 또는 정부라고 하죠. 정부는 스포츠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법이나 정책, 요 수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훌리안이라고 하는 학자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떠한 예시가 있겠구나 생각해보는 정도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더라. 어떤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스포츠를 제한하면서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사회나 국가의 명성을 고취하는 경우 그런 목적을 통해서 올림픽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밑에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을까? 어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운영했겠죠.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한번 보시고 문제 한번 풀면 보기 기억,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를 위해 체육단체의 재원을 지원한다.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스포츠 개입이 맞죠? 요 기억은 맞는 보기다. 두 번째, 체육을 포함한 교육 현장의 양성평등을 위해 교육 현장의 양성평등도 그 개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교육 현장의 양성평등을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자, 뒤에 타이틀 9을 제정했다. 자, 요거는 체크 한번 해주시고, 요게 뭐냐면 1970년대, 1972년인가요? 미국에서 제정된 어떤 교육법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관련한 법이고 최초의 양성평등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남녀에게 어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떤 법안이다. 의미가 있는 법안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육학, 사회학, 윤리 과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많이 언급이 돼요.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보시면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를 보호 아까 봤죠.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금지 이런 거죠. 스케이트보드 금지, 헬멧 착용 등의 도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일종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였고요. 1번의 답은 4번.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스포츠 클럽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소 당황스러웠던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법 관련 내용이 사회학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는 체육 관련 어떤 법이나 정책, 제도 같은 게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지만 어디서 주로 출제가 되냐면 스포츠 교육학에서 출제가 돼요. 스포츠 윤리에서도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거의 90%는 요 스포츠 교육학에서 출제가 된다. 다만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에서 출제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정치 파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가능한 범위이고 또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스포츠 교육학하고
스포츠 윤리를 함께 가져가십니다. 같이 응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다. 그래서 사회학에서 갑자기 나왔지만 풀 수는 있었던 내용이다. 다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법이나 정책 관련해서는 어디서 출제를 할지 정확하게 기관에서 정해서 출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건의드리는 거는 교육학에서 좀 교육학 고유의 내용을 더 내고 여기서는 줄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윤리에서 나오는 일반 윤리 내용, 이런 내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법과 정책이 윤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에 출제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법과 정책은 그만큼 중요하다. 사회학, 교육학, 윤리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 자, 요거 공부하는 방법은 옆에 딱 봐도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다 구구절절하게 모두 외울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고 관심 갖고 좀 자주 읽어보는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교재를 구매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인증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법 관련해서 요약집을 제가 드립니다.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출제된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 그리고 올해 꼭 나올 것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푸시해 두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내용은 좀 많지만 출력해서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 자, 스포츠 클럽법 한번 볼 건데, 스포츠 클럽법은 뭐냐면 전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정된 스포츠 3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 체육 관련법이 주로 뭐 학교체육진흥법 이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이게 1960년대 이제 박정희 시절 그때 제정된 법인데 거의 요거 하나였다. 요거 하나에 모든 걸 내용을 다 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고 양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법 관련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되었고요. 21년도에 이제 스포츠 3법이라고 해서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여기 보이는 클럽법, 그 다음에 체육인 복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자주 보셔야 되겠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2번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2번 보기부터 맞는 말부터. 자, 스포츠 클럽법은 스포츠 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볼게요.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좀 더 담겨져 있겠죠. 네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클럽 및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네가 알아서 해라. 자, 1번 볼게요. 지정 스포츠 클럽은 체크, 전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답이었는데 운영할 수 있다가 결국 답이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지정 스포츠 클럽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오른쪽 내려가 보면, 자, 지정 스포츠 클럽은 말 그대로 누군가 지정한 거예요. 스포츠 클럽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포츠 클럽 중에 지정 스포츠 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스포츠라고 할 때 스포츠를 하는 단체를 크게 나누자면 엘리트랑 생활체육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특히 이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의 이제 학생 선수, 이제 학교 운동부라고 하죠.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 팀으로 가거나 실업 팀으로 가거나 요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에서는 동호회 활동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문 선수로 활동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여기를 창구를 더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주변에 특정한 스포츠 클럽을 우리가 지정해 줄게. 그러면 지정한 만큼 어떠한 그 재정적 지원도 가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조건은 까다롭긴 하지만 그만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가끔씩 걸려 있을 때 있어요. 뭐 어떤 스포츠 센터, 스포츠 클럽으로 지정되었음, 뭐 경축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부터 요 내용입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실 텐데,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이 지정 스포츠 클럽에서는 전문 선수를 육성을 할 수 있다. 학생을 예로 들면 평상시에는 학교에 그냥 잘 가고 학교 오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이제 운동부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어떤 스포츠 클럽에서 거기서 내 기량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문 선수로서 어떤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런 거에 또 나가고, 그렇게 조금 더 생활체육으로서의 체육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정 스포츠 클럽은 전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였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법 관련 강의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스티븐슨과 닉슨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으로 설명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중 옳은 것만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순기능을 하고 어떠한 역기능을 하는가, 이런 게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자, 스티븐슨과 닉슨의 요 내용은 요거랑은 사실은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 자체로는 풀기에는 어려웠던 문제,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5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순기능, 역기능으로 나누던 이런 내용도 있고, 이 연구는 구조기능주의 관점으로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회 정서. 자, 위에 이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개인의 욕구, 불만, 갈등, 긴장을 발산하면서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는 사회화. 위에랑 똑같죠.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 세 번째는 사회 통합이고요. 말 그대로 구성원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 그런 것들. 자, 요 2개가 다릅니다. 요 2개. 하나는 이제 정치적 기능. 마지막 5번째는 사회 계층 이동 기능이 있더라. 자, 이렇게 요 5개가 나온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요 2번, 4번 중에 헷갈리셨을 겁니다. 다시. 자, 우리가 요걸로 대부분 공부를 하셨을 때, 사회적 정서적 기능은 맞구나.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기능도 맞구나. 이렇게 기억과 디귿은 이제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리을, 사회계층 이동 기능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요 둘 중에 하나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은 게, 스포츠 지도사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 보통의 우리가 국가시험이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오지선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지선다예요. 이게 되게 문제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개년 정도, 최근 출제된 3개년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 수준, 그 정도 수준을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 아예 손도 못 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요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속어법으로 이제 지워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텐데, 결국 이렇게 2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딱 시험 현장에 가면은 기출문제 푸는 것처럼 시원하게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항상 2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상황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미리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자, 물론 다 알고 다 맞추면 좋지만 모르거나 헷갈릴 때 문제 힌트가 있을 때도 있어요. 문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힌트가 있을 때 그것을 캐치해내서 정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비교적 문항 정답 분포,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이 비율이 비교적 비슷하게 맞추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3번 답은 4번이었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스포츠 육성 정책 모형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요거는 출제 예상 문제에서 적중한 문제였죠. 자, 5번째, 정책적 스포츠 육성 모델. 요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나라에서 스포츠를 이제 육성을 하고. 자, 이 내용은 2021년도에 교사 임용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이고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국가적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그 방향을 어떤 것에 줄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엘리트 체육부터, 이 전문 체육부터 할 것인가, 생활체육부터 쌓아 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엘리트 위주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부터 굉장히 엘리트 중심의 체육으로 커왔고요. 지금은 이제 생활체육으로서 전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엘리트 위주이긴 하다. 그랬을 때 국가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엘리트가 낙수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전문 선수부터 체육을 육성을 하면 아래로 이제 각각의 지역사회로 요것들이 발전해 나간다. 문화가 전파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활체육부터 하는 것은 피라미드형입니다. 피라미드. 지역사회 각각의 아래부터 하나씩 쌓아 올리는 형태, 요게 피라미드형. 그리고 요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모형, 선순환 모형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었고요. 문제 풀어보면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저변이 확대되면 이를 기반으로 기량이 좋은 학생 선수가 배출된다. 스포츠 참여의 저변 아래쪽이죠. 아래쪽부터 이제 채워나가면 기량이 좋은 학생들도 나올 것이다. 요 피라미드 모형이고요.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하면 그들의 영향으로 우수한 학생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이죠. 그 영향으로 다른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된다. 이게 낙수 효과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당연히 선순환이 되겠네요. 선수들의 우수한 성과는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의 저변 위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서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내용을 알지 못해도 유추해서 풀 수는 있었던 그 정도입니다. 다만 이렇게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더 빠르게 풀 수도 있고요. 빠르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문제 확실히 맞고 가면 시간도 절약하고 자신감도 생겨서 더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만일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다. 완전히 찍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확률이 높은 것을 골라야겠죠. 그랬을 때 각각의 보기에서 두 개씩 있는 것, 피라미드 모형, 낙수효과, 선순환 이랬을 때 이렇게 찍는 게 더 확률이 높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보기에서 스포츠 3개와의 동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주 출제되었던 기본적인 문제죠. 세계화의 동의는 움직임의 원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인을 의미합니다. 자, 스포츠 세계화 파트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요 정도가 매년 출제된다. 그랬을 때 보통은 쉽게 나오고요. 쉽게 나오거나 또는 항상 나오는 파트에서 주로 나옵니다. 특히 이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이나 뒤의 결과 아니면 특징, 스포츠 노동 이주 유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가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된 것을 원인을 연구해 봤더니 크게 4가지가 있더라. 자, 제국주의는 강대국이 어떤 힘이 약한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식민 통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 스포츠가 세계화되는데 일조를 했냐 보면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강대국의 그런 문화가 지배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지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 자체도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스포츠도 같이 전파가 되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식민지 대상의 국가에게 국민 동마의 목적으로 스포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의 형태로 제국주의가 그 원인이 된다. 2번째는 이제 민족주의다.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국가가 서로 막 스포츠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러냐? 그러면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국가라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예를 들면 축구 A매치면 어느 나라 대 어느 나라 완전히 이제 국가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스포츠가 더 널리 퍼지고 서로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된다. 자, 종교 정파와 기술 발달. 기술 발달은 뭐 당연하겠고요. 뭐 통신, 교통 이런 것들의 발달로 스포츠가 널리 퍼지고 종교 정파랑 스포츠랑 뭐가 상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종교의 선교 활동으로서 스포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 뭐 강건한 기독교주의부터 체육이 조금 결부가 되고요. 뭐 애슬레틱 선데이 같은 거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나와서 함께 운동하고 스포츠하면서 이런 찬양하는 활동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스포츠가 세계화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재민종기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민종기. 자, 요 4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세계화의 동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민족주의 맞죠? 자, 2번 날라가고 제국주의의 확대 맞습니다. 니은 맞고 요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그러면 리을을 봅시다. 과학기술의 발전 당연히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교통이나 통신도 발달하면서 스포츠가 확산된다. 리을도 맞는 보기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한번 보면 종교의 전파 맞고요. 자, 인종차별의 심화는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굳이 이거를 좀 설명을 하자면 스포츠 세계화가 되면서 일어났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로도 뭐 볼 수가 있겠다. 그 정도. 자,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투민이 제시한 사회계층의 특성을 스포츠에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투민이 제시한 사회계층의 특성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거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출제가 되었고, 자, 그 5가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각각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누구의 어떤 내용 또는 누가 제시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요 투미는 자주 나옵니다. 투미는 자주 나오고, 자, 이 중에 단순히 이제 읽어보면서 공부할 것과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워야 하는 것.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나왔던 훌리안의 어떤 그 스포츠 개인 목적 있죠. 그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에 이제 투민의 사회계층 특징 5가지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도 해야 됩니다. 외워줘야 되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야 되고. 그랬을 때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쉽게 외우는 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생각하면서 또 외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쉽게 또 생각해낼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앞 글자만 이렇게 따는 두문자법을 많이 씁니다. 사고보다형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각각의 내용을 의미 있게 연상하는 어떤 청킹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으면 외우기 수월하고요. 강의에서 뭐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외우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또 간혹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카페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보고 또 이제 강의에 참고하기도 하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임용 준비를 할 때 주변 지인 중에 다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영이는 뭐든 사고 본다 해서 사고 보는 다영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영아 보고사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공부는 쉽게 하는 것이 좋다. 쉽게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자, 문제를 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보편성. 대부분의 스포츠 현상에는 계층 불평등이 나타난다. 요거 이제 맞는 설명이었죠. 자, 오른쪽 보면, 자, 계층 현상, 계층이 나타나는 거는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어디에서든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편성 또는 편재성이라도 얘기하고. 자, 내용 보면 종목 간의 인기 종목. 다시, 자, 인기가 있는 종목이 있고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이 있죠. 요것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목 간에도 계층이 있다. 그럼 그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 종목 안에도 계층이 있더라. 종목 내에 뭐 태권도나 이런 거 보면 급이 나눠져 있죠. 체급이 나눠져 있는 거. 이런 것도 계층이더라. 계층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난다. 그게 이제 보편성의 특징입니다. 자, 맞는 보기였고, 2번 역사성. 현대 스포츠에서 계층은 종목 내, 종목 간에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역사성이 되려면, 자, 일반 사회의 불평등한 역사와 스포츠 계층의 특징이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영향성. 스포츠에서의 계층 불평등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며 변천해 왔다. 이게 이제 역사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영향성이 되려면 계층의 위계가 어떤 스포츠에서 나눠진 계층이 일반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다시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또 주고 서로 계속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게 영향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다양성. 스포츠 참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은 일상생활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 요게 이제 영향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사회성하고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제 생각엔 영향성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다양성이 되려면, 자, 오른쪽 보면, 자, 서로 다른 계층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층이 여러 가지의 형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다양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요거 다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스포츠 계층이 갖는 특징 5가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례가 주어진 다음에 그 특정 그 내용에 밑줄 치고 요거는 스포츠 계층이 갖는 특징 중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적용 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요게 이제 지식 수준, 요게 이해 수준이라면 요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사회 계층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든스의 사회 계층 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만 딱 개념 짚고 간다면 굳이 막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을 한번 보면, 자, 이 사회 계층이 계속 나와요. 계층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특정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계층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기든스는 이것을 크게 이제 방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동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향에 따라서 내 계층이 이동될 때 어떤 계층적 지위가 변하지 않는 이동을 수평 이동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계층, 그런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것을 수직 이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누고, 대부분의 이제 이동은 수평이나 수직이 같이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시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다. 어떤 계층이 이동을 했을 때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이 있다. 세대 내 이동 한번 보면 어떤 개인의 일생에서 생겨나는 계층적 지위의 변화, 흔히 경력 이동이라고 부른다. 한 개인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고요. 세대 간 이동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그 지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보면 운동선수가 부모보다 좋은 조건으로 성공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이동은 주로 수직 이동인 경우가 되게 많게 돼요. 요 내용까지 한번 알고 가시고, 자, 이동 주체에 따라서 이건 쉽죠. 개인이 이동하는가 집단이 이동할 수도 있다. 유사한 조건 집단 전체가 사회적 이동하는 것. 자, 프로 리그 같은 경우 이제 팀 강등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 이동에 속한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는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사회계층의 이동은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을 당연히 반영하겠죠. 맞습니다. 사회 지위나 보상 체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계층 이동은 수직 이동이다. 맞는 보기고요. 사회 계층의 이동 유형은 이동 방향에 따라 뭐로 나눴죠?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수평 수직 이동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었고,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한다가 정답이려면 요게 이동 방향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6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적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례 주고 어떠한 실제 사례 같은 거 주고 밑줄 친 다음에 요거는 어떤 것에 속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이론은, 자, 보기의 내용 주고 어떠한 이론인가 선택하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요거라고 이제 특별한 어떤 이론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학, 이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했을 때, 사회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요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 현상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강의에서도 설명드리지만, 대표적인 그 뼈대는 기능론, 갈등론, 비판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일탈도 요구에도 포함됩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사회화, 사회과정, 미디어 소비 이런 것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기능론적 관점에서도 분석할 수 있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다. 각각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론이 그 각각의 내용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일탈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은 요겁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주요 이론 중에서 이런 거시적인 것과 내용과 상반되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의 큰 구조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개인 주변에 그 사회적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연구하는 것인데, 자, 일탈 행동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낙인론과 차별 규제론. 자, 하나씩 보면, 낙인론,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규정된다. 자, 일탈을 규정 짓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걸 일탈 행동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정하니까 그게 일탈 행동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쉽게 낙인을 찍어서 일탈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낙인을 찍은 거니까 그게 일탈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라고 한 거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차별규제론도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딱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그런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일탈 행동을 배워진다. 자, 다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일탈을 학습한다. 사회적 일탈 행동도 사회와 가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그 개인이 속한 주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그 주변이 중요하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일탈을 상호작용론 관점으로 설명한다. 크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일탈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이 존재한다. 이 사회화 과정 필요하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차별적으로 교제한다는 거죠. 이게 차별 교제죠. 스포츠 일타 행동을 학습한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문화 규범 이론은 특정한 문화가 전달되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론이고요. 개인차 이론은 말 그대로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스포츠 일탈 행동이 학습된다는 거고, 주로 이제 미디어 이론에서 많이 취재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아노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어떤 스포츠 일탈 행동은 어떤 그 상황에서 이 목표와 이 수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행동이다.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 스미스가 제시한 경기장 내 신체폭력 유형 중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출제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자체는 19년도 임용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 윤리에 요걸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사회학에서 출제가 되었다. 자, 사실 이 폭력 같은 경우는 사회학에서도 나오고요. 교육학에서도 다뤄지고 스포츠 윤리학에서도 다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사회학에서 나왔지만 다음에 윤리학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각각 들어갈 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분이 들어가서 뭐 두 과목씩 통틀어서 출제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자, 스미스의 경기장 내 신체 폭력 유형 한번 보시면 폭력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수준으로 나눕니다. 좀 위계가 있고요. 요 내용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부터 한번 보면,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단순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태클 같은 게 있겠죠. 아이스하키의 바디체크, 몸을 이제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은 규칙 내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폭력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으로 보고요. 불명확한 폭력 수준, 경계 폭력이라고 하는 건, 폭력 같긴 한데 뭔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식적인 규칙에는 위배됩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그러니까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요것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구의 이제 빈볼 같은 경우, 또는 하키에서 주먹 싸움. 싸울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스틱을 내려놓고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 뭐 농구에서의 파울 작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폭력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용인되는 수준에서의 폭력이다. 이게 이제 경계 폭력. 자, 더 심해진 것, 준범죄적 폭력 수준, 유사 범죄다. 자, 공식적인 규칙 당연히 위배하고요. 비공식적으로도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난투국 권투 종목에서의 하체 공격 같은 거, 반칙이죠. 위험하죠. 이런 것들은 준범죄적 폭력 수준이다. 이제 범죄 수준으로 이 수준은 아예 극단적인, 그리고 위험하고 극단적인 공격 행동을 의미합니다.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럼 단순한 신체 접촉은 아니겠네요. 여기 내용 보면 격렬한 신체 접촉, 이게 아니겠죠. 대부분의 선수나 지도자들이 용인하는 폭력 행위 유형이다. 요거는 이제 경계 폭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계 폭력은 경기 전략의 하나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농구의 파울 작전, 일부러 상대방을 이제 파울을 일으켜서 자유투를 주고 공격권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경기 전략의 하나다. 상대방의 보복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 범죄 폭력, 유사 범죄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와 관련된 스포츠 규칙 변화에 따른 결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매년 출제됩니다. 무조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현재도 거의 7개년 연속 출제가 되었다. 스포츠 상업주의 심화에 따른 변화는 요 코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스포츠 사회학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스포츠가 점점 돈벌이, 그런 어떤 물질주의, 상업주의의 심화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카테고리를 크게 목적의 변화, 구조의 변화, 내용의 변화, 조직의 변화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목적이 변화하더라. 옛날에는 스포츠 자체에 그냥 참여하고 그 자체에서의 기쁨을 느끼는 어떤 것,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했다가 지금은 뭔가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더라.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 선수라고 할 때 그 프로가 여기서 이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구조의 변화. 구조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다.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기보다는 기본적인 골격 내에서 조금씩 바뀌었다. 그럼 어떤 것이 바뀌었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의 변화. 스포츠에 내용이 있다더라. 근데 그것이 상업주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스포츠는 점점 비본질적 요소를 더 중시하게 하더라. 원래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상대방과 겨루는 그런 재미였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가 점점 상업화되면서 이런 규칙이나 내용보다는 어떤 경기적인 외적인 가치, 이기고 득점을 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강조되더라. 예전에는 이제 심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다면 영웅적인 가치가 조금 더 강조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스포츠의 조직 수준도 변화하였는데 상업주의는 스포츠 경기가 기획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이 큰 영향력을 주었다. 예전에는 그냥 뭐 경기 하고 싶은 사람들 팀간 딱 모여서 경기하고 끝 이런 식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어떤 그 스포츠 경기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쇼의 형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보여줘야 되고 광고도 해줘야 되고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어떤 행사, 치어리더, 경품 추천 이런 것들이 흥미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되면서 조직이 변화되더라. 요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상업주의와 관련된 스포츠 규칙 변화에 따른 결과 규칙 변화 보시면 자, 1번 극적인 요소가 늘어났다. 당연히 극적인 요소가 많이 늘어나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재밌어하고 많이 보게 되겠죠. 득점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득점이 오히려 증가했죠. 왜? 득점 체계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구로 따지면 2점 슛만 계속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 3점 슛을 만들어서 조금 더 재미 요소를 부각시키고 최근에 어떤 리그 같은 경우는 4점 슛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상업주의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 광고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전후반제로 하던 것을 쿼터제로 바꾸면 좋은 점은 뭐냐면 광고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세 번 넣을 수 있던 광고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업 광고 시간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했다. 네 번째, 경기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이것도 맞는 보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5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잘 보고 가시고 작년 강의에서 이제 안 나왔던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스포츠 관중 흥미 촉발 요인 3가지 요거나 규칙 변화의 4가지 원칙 이런 거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나왔죠. 요게 출제가 되었고 만일에 여기서 안 나왔던 문제를 내고자 한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관중 흥미 촉발 요인 3가지.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파슨즈의 AGI의 이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21년도에 처음 출제가 되고 연속 출제되었다가 작년에 한 해 안 나오고 올해 쉽게 출제가 되었다. 자, 이 파슨즈라고 하는 학자, 이 텔콧 파슨즈라고 하는 학자는 머튼이랑 함께 기능주의 이 기능론이죠. 기능론의 유명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AGIL이라는 건 뭐냐면 이 4가지의 앞글자를 딴 건데 AGIL 우리 사회라고 했을 때 이 사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포함된 어떤 요소가 사회 속에서 요러요러한 기능들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개인을 그 사회에 적응시키고 목표 성취하는 방법을 알게 하고 구성원 간의 통합을 시키며 이 전체적인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 4가지가 뭔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의 이론이다. 요거는 틀린 내용이죠.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도 맞는다 한번 보면 스포츠는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기능을 한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나왔죠. 자, 맞는 보기.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 체제에 적응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는 맞는 보기였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순서가 있기 때문에 위기에는 없지만 순서는 있어요. A, G, I의 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반대로 외우면 어떨까? 반대로 두 문자로 해서 이 텔콧 파슨즈 같은 유명한 학자들은 되게 이제 채통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채통, 목적 이렇게 채통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에티즌과 세이지가 제시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이렇게 누가 제시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잘 알고 또 외우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파트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문제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된다.
자, 강의에서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정치적 특성 나오면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길게 대권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상을 원한다. 그래서 긴 대권 보상 이렇게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거는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보면 국가대표 선수는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대표 선수는 국위를 선양을 하고 국가는 이렇게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혜택을 준다.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죠. 서로 주고받는 모습.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면 군복무 면제 혜택을 준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 이런 거는 상호 의존성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았던 문제. 자, 보수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보시면 스포츠는 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규칙이나 관습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정치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라는 건 보수적이다라고 할 때 보수입니다. 보수를 주다의 보수가 아니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스포츠는 어떤 정치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다. 오른쪽 보면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문화들이 있어요. 경기 전에 국가 연주하고 어떤 구호나 응원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팬이나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스포츠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권력투쟁 보겠습니다. 선수, 구단, 국가는 스포츠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권력이 있더라.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어떤 계층이 바뀌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더라. 권력투쟁. 자, 긴장관계도 한번 볼게요. 자, 스포츠라고 하는 무대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 관계도 유발할 수 있다까지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3번 보기에서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스트랭크의 국제정치 관계에서의 스포츠 기능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자, 올해 정치 파트에서 문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스트랭크도 정치 파트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자, 정치에서 스포츠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이제 이해와 암기라고 했을 때 좀 더 이해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문적으로 막 구분해 놓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서술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게 있구나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게 어떤 것에 속하는구나, 어떠한 예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랑 요거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사회학이 역사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건들, 어떤 정치적으로 대표적인 사건들은 스포츠 사회학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 사회학적 개념과 실제 사례를 매칭하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면, 자, 정치에서 스포츠가 갖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다더라. 근데 하나씩 보면 정치에서 스포츠를 어떤 외교적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사상이나 이념 같은 거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특정한 사상, 특정한 이념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선전하는,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스포츠를 사용한다. 비슷한 의미에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스포츠를 사용을 하고, 국제 이해 및 평화에서도 사용했다. 스포츠를 통해서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 외교적으로 항의도 할 수 있다.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대회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항의는 하지 못하지만 스포츠를 이제 빌려서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스포츠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자, 요 시기는 나치 정권 시기입니다. 딱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자기들의 정치 이념을 선전하고자 올림픽을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시기다. 그래서 요거는 정치 이념 선전이고요. 1971년 미국 탁구팀이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 요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요때 이제 냉전이 심해지면서 서로 좀 단절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수교를 하고 싶은데 딱히 갑자기 우리 수교하자 이렇게 하기가 서로 좀 체면이 안 맞았었죠. 그럴 때 요 갑자기 탁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매개로 외교를 시작하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외교적 도구로서 스포츠를 사용하는 모습이 되겠죠. 외교적 도구.
자,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의 검은 9월달 사건. 이거는 일종의 이제 테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러, 갈등 및 적대감의 표출.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트 요 정책은 뭐냐면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서 대응을 합니다. 그 중에 스포츠도 있겠죠. 그런 것들 외교적 항의로서의 스포츠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보기의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의에서 설명드리니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베일이 제시한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뭔데? 자, 올해 스포츠의 세계화 파트 요 가장 뒷부분 여기에서는 5번 문제 있죠, 앞쪽에 스포츠 세계화 원인 동인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여기 14번 베일의 스포츠 세계화 특징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다소 이제 이론적 연구에 가까워요. 어떤 학문적인 그런 기술보다는 이론적 연구에 가까운데 다행히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스포츠 세계화가 되면서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머리 쓰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IOC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피파 이제 축구협회죠 등 국제 스포츠 기구가 성장하였다. 당연히 스포츠가 널리 퍼지니까 이러한 기구도 필요하겠죠. 옳은 설명이고,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스폰서십 및 마케팅이 증가하였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어떤 스폰서나 마케팅의 중요성. 자, 세 번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에 관한 개입이 증가하였다. 맞은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 외국인 선수의 증가로 팀 스폰서보다 국가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이죠. 팀 스폰서가 이제 더 중요해졌죠. 국가의 정체성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약화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보면 우리나라도 있지만 귀화하는 거 많죠. 귀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스포츠 때문에 러시아나 이런 데를 귀화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국적은 우리나라지만 다른 나라로 가서 타국의 스포츠 리그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축구, 배구 이런 것들도 요것도 이제 스포츠 노동 이주라고 해요. 스포츠 노동이라고 했을 때 스포츠 노동 이주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 강화되지 않았고 약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비교적 어렵지 않았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갑자기 단순한 문제가 나왔죠. 스포츠 사회학을 비롯해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막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풀다 보면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소 나옵니다. 특히 요 14번, 15번 그리고 뒤에 나오는 16번 문제가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꼭 맞춰야 돼요. 꼭 맞추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스포츠가 가는 교육적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더라. 이건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 이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같이 나온 내용은 순기능이 나왔죠. 순기능 나오고 그 다음에 역기능 하나 나오고 그거 고르는 문제. 되게 이제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요렇게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내용을 주고 어떤 것인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코치가 이렇게 비인간적인 훈련을 막 합니다. 그럼 요거죠, 요거. 요런 거 했을 때, 요런 것은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라고 했을 때 1번 교육 목표의 결핍, 2번 부정행위의 조장, 3번 편협한 인간 육성, 4번 어떤 것 했을 때 요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아, 이게 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어서 편협한 인간 육성 요거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일단 순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역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앞 글자만 외워도 되고 또는 청킹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세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반대로. 성차별의 내재화는 어떤 것에 속하는가. 그럼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꼭 요 중영역과 소영역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 안 좋은 기능이죠. 정서순화 좋죠. 사회적으로 선도한다. 좋고 사회화를 촉진한다. 좋은 내용입니다. 승리지상주의 이거는 딱 들어도 좋지는 않죠. 역기능에 해당하고 굳이 요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스포츠 미디어가 생산하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뭔데? 자, 이데올로기 아까 앞에서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 어떤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그 중에서도 특정한 사상 같은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스포츠 미디어가 생산을 하냐, 이게 왜 전달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냐,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일방적이죠. 그랬을 때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이게 굉장히 특정한 사상을 강조할 수 있다, 개인에게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포츠 미디어가 강화하는 이데올로기 뭐가 있냐 보면 첫 번째 자본주의라는 거죠. 우리 이제 TV만 틀어도 광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경제나 돈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계속 내면화, 세뇌시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본주의, 젠더 갈등, 이제 성 관련한 내용,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특히 외모 지상적인 것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가 된다. 민족주의 심화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인물의 영웅화 이런 것도 이제 스포츠 미디어가 생산하는, 스포츠 미디어가 강화하는 이데올로기 중 하나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성차별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같이 보면 경기의 내용보다는 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거 차별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해당하고, 여성 선수를 불안하고 취약한 존재로 묘사한다. 이 성차별 이데올로기 맞는 설명이죠. 여성들이 참여하는 경기를 여성 경기라고 따로 부른다. 이것도 일종의 성차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여성성보다 그들의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성차별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의 성과에 관심 없이 여성성을 더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과를 더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설명으로 옳지가 않다. 4번 쉬웠던 문제입니다. 17번 보기의 사례에 관한 스포츠 일탈 유형과 휴즈와 코클리가 제시한 윤리 규범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스포츠 일탈 구분 문제가 나왔네요. 요거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제 문제집에도 비슷한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죠. 자, 다시. 자, 우리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정상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일탈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일탈로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정상보다 더 충족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긍정적 일탈이라고 하고, 그 정상을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부정적 일탈이라고 한다. 네, 긍정적 일탈을 규범에 너무 따른다, 그래서 과잉동조라고 하고요. 부정적 일탈을 규범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과소동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코클리의 스포츠 윤리 규범에서 그러면 규범에 너무 따르는 과잉동조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몰입 규범, 경기에 헌신하고 몰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긍정적 일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과, 그것보다는 남들과 나는 항상 달라야 돼, 이런 생각, 구분짓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그 긍정적 일탈이 있더라. 또는 참아야지, 인내 규범, 선수로서 어떤 위험과 고통도 감수를 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마인드 때문에 긍정적 일탈이 일어난다라는 것과, 가능성 규범, 도전 규범이라고도 하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긍정적 일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요렇게 한번 출제가 되었다. 이번에 이제 같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보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황선홍 선수와 김태형 선수의 부상 투혼. 이때 막 마스크 끼고 막 피 철철 나는데도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 투혼, 이거 비슷한 거고요. 일단 과소동조와 과잉동조 중에서는 당연히 과잉동조를 고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이 2가지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인가, 이것이 탁월성을 추구하는 모습인가, 했을 때 요거는 인내 규범과 관련이 있고, 요거는 구분짓기 규범과 관련이 있죠. 그랬을 때 보기의 내용만으로는 요 3번째 인내 규범이 조금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고를 수가 있다. 자, 일탈 관련해서는 자주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요것도 잘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레오나르드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사회화 기제는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화 이론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사회가 있죠. 사회가 있을 때 어떠한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이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그것을 연구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학습 이론, 역할 이론, 증거 집단 이론 등이 나오고 거의 사회학습 이론이 주로 출제가 된다. 자, 요건 뭐냐면 한 개인이 이 사회 속의 구성원이 되려면 그 개인의 특징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겠죠. 주변 사람들, 뭐 부모도 되겠고 친구도 되겠고 선생님도 되겠고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회화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주로 사회화를 일으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크게 이제 강화랑 코칭, 관찰학습이 있습니다. 자, 강화부터 한번 설명을 하면 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 행동에 대해서 이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잘한 행동은 상을 주고 못한 행동은 벌을 주더라. 그러면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겠고 결국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나쁜 행동을 적게 하면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화의 특징. 자, 코칭은 주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자, 관찰학습은 옆에서 하는 거를 얘가 보는 것만으로도 직접 하지 않고 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배우는 게 있다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문제 한번 보면 첫 번째, 새로운 운동 기능과 반응이 학습된다. 자, 새로운 기능이나 반응을 학습을 하려면 얘가 이제 직접 배우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이랬을 때 강화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강화랑은 좀 거리가 멀고 왜냐하면 강화의 경우에는 어떤 반응 행동에 대해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자, 동기의 경우에는 강화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강화도 포함이 되고 코칭의 경우에는 알려주면서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옆에서 칭찬해주고 이러면서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 여기서 딱 지도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지식, 요거는 이제 딱 바깥에서 개인에게 이제 알려주는 모습이죠. 정확하게 코칭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 심리학에서도 나옵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인문학에서는 각각의 이제 학문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 토대는 이제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이론이나 이런 게 다른 곳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풍부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포츠 사회학 과정, 요 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스포츠 사회학 과정은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포츠 자체를 경험하고 시작하는 그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참가하는 단계고요. 참가를 했으면 어떤 것을 느끼거나 변화하거나 경험하겠죠. 그것이 이제 참가의 결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있다. 자, 어떤 이유로든 스포츠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겠죠. 참가의 중단, 그것을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로 스포츠로 다시 돌아오는 것, 스포츠 복귀, 그것이 스포츠로의 재사회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이 파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랑 함께 보시면 자, 부상이나 방출 등의 자발적인 은퇴로 탈사회화를 경험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상당했거나 방출되면 자발적 은퇴가 아니라 비자발적 은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내용. 자, 스포츠 참여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라라고 한다.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요 참가의 결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자, 개인의 심리 상태, 태도에 의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내재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 자, 재정, 시간, 환경적 이렇게 다른 이유,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대인적 제약이 아니라 외재적, 바깥쪽에 이제 원인이 있죠. 외재적 제약이라고 한다. 틀렸다. 그래서 최초 정답은 3번으로 나왔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이의신청이 되어서 중복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상, 방출 이런 것도 있죠. 요게 이제 꼭 비자발적으로 스포츠를 그만두는 건 아니다. 자, 다시 말하면 피치 못할 부상이나 어떤 실력이나 나이가 이제 뭐 실력이 줄어들거나 나이가 차면서 방출이 될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 자체는 팀으로서 나온 거지 e스포츠로부터 아예 나온 것, 아예 탈사회가 된 것은 아니다. 또는 이 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경우도 있다. 자발적으로 부상 방출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난 스포츠 이제 그만하겠다 하는 것도 탈사회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발적 은퇴로도 탈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중복 답안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가 돼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요 네 가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스포츠로의 사회화나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서 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입 요소, 개입 정도, 개입 형태. 요렇게 좀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교적 읽어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죠. 이런 것들은 꼭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읽어보면 자, 과학기술의 발전에 통해서 스포츠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닌 것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으로 경기력 측정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거 맞는 설명이겠죠. 요새 축구 같은 게 보면은 그 뭐 조끼 같은 거 입고 뛰면은 뭐 운동량, 활동량, 몇 킬로 뛰었는지, 뭐 최대 심박수 뭔지 이런 거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경기력 측정에 혁신을 가져왔다. 자, 두 번째, 프로야구 경기에서 VAR 시스템 적용은 인간 심판 역할을 강화시켰다. 요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인간 심판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거나 하겠지만 강화시키는 역할까지는 아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지능, 초연결은 스포츠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시켰다. 맞는 내용이고요. VR, XR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한 트레이닝이 가능해졌다. 맞는 설명.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4년도 스포츠 지도사 사회학 기출 강의를 마쳤습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항상 사회학은 그랬듯이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 위주의 공부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고득점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아직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 엄청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일단 사회학은 기출이 더 중요합니다. 기출이 더 중요하고 출제되지 않은 내용 중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확실한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나올 만한 내용은 제가 매년 분석해서 3일 전에 시험 보기 3일 전에 올려드립니다. 출제 예상 문제로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임용 문제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공채 시험이나 각종 그 학회지 같은 것도 제가 보고요. 논문 같은 거 보면서 요새 좀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문제가 나올지를 좀 간추려서 드리거든요. 이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비교적 정확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는 여기서 조금 챙겨 가시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기출 위주의 공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지금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실 기출 문제만 풀어도 문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충분히 풀고 굳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시진 않아도 된다. 자, 내년 주요 예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코클리 상업주의 나왔을 때 한 가지 안 나온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흥미를 일으키는 요인 3가지. 요거 잘 보고 가시고요. 자,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요거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중요한데 조금 빈도가 낮았다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됐다. 자, 집단행동이론 요거 나와야 되는데 올해 안 나왔고요. 많이 나온다면 다른 내용 같은 경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스매스의 부가가치 이론 그 순서 있거든요. 그거 좀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4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